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사람들이 그 짧게 머물러 갔다 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 삶을 또는 우리들의 삶을 잘 의미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처음 생겨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국가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런 국가 조직을 만드는 종, 생물학적 종은 인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이 지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부시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서 오늘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생사에서 생기는 여러 단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여러 위계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고요,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윤리, 도덕, 규범, 법 이런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라면 누군가가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밥을 주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나 침범이나 혹은 내부 우리들 사이의 무질서에서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 보호해 준다면 자유, 개성 이런 것을 맡기고서라도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제도라는 것이 오랜 국가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우월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세한 종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민주주의 국가 대 독재국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고요. 2차 대전도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자본주의 민주국가 이 경쟁이 한 50년 진행이 되다가 사회주의가 다 졌죠. 결국 보면 지금 대세가 세계의 모든 문명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제도들 사이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세한 종으로 판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구상에서 인간의 문명 속에 출현한 국가제도, 정치제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덜 나쁜 것이다. 우리 경쟁의 원리에 따르면 똑같은 기여를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한 사람은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동차 문짝을 조립하는데 왼쪽 문짝은 정규직 현대자동차 직원이 하고 오른쪽 문짝은 사내하청 직원이 하면 왼쪽 문짝 조립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은 6천만 원, 오른쪽 문짝 조립하는 사내하청 직원의 연봉은 4천만 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배분에 대한, 분배에 대한 우리들의 도덕적 직관을 침해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똑같이 했으면 돈을 똑같이 줘야지. 그렇게 만든 차가 다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달고 엠블럼 달고 시장에 나가서 현대자동차가 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전부 불합리한 경쟁규칙, 반칙, 편법, 일탈 이런 걸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죠. 국가는 뭐냐? 국가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면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폭력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가족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이런 종교단체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조직을 만드는데 그 모든 조직 중에서 강제력, 물리적 강제력 또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생긴 것이 정신적으로 보면 이제 1919년 3.1 독립투쟁과 그 투쟁을 기반으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제 3.1 운동 때 우리 대한민국이 참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실체를 가진, 사람으로 치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는 그런 국가로 된 것은 1948년도 이제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커졌냐 하면 인간의 산업활동의 결과 배출된 가스가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지구 표면의 모든 생물을 다 몇 번이고 절멸시킬 수 있는 양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들은 글로벌해요, 대부분이나. 우리들의 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들의 능력이 커진 반면, 이건 모두 문명 발생 이후에 특히 지난 한 300~400년간의 발전의 결과예요. 우리들의 두뇌,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거라는 거예요. 부족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 인지 능력이나 위험 대처 능력은 매우 부족한 슈퍼 탤런트와 같은 존재. 정의를 외면할 때 자기에게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데 이 불편한 느낌이 되게 귀한 거거든요. 이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불편함,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 이것이 바로 무언가,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명하는 것,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적 관념,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해했을 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좀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내 삶이 혼란에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편한 상태로 외면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중앙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최초의 인류가 생겨나서 수십만 년 동안 150명을 넘지 않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세포, 우리들의 유전자, 우리들의 뇌, 이것은 문명이 발생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명 발생 이전에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 시대에 만들어진 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본능 때문에, 부족 인간으로서의 본능 때문에 온갖 갈등이 생겨요. 나는 너와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가지고 패를 갈라요. 울타리를 치고요. 이게 부족 본능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끝나지 않고 선을 채려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인데요. 우선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되고 그 훌륭한 시민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게 답이랍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우리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은 그런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을 국가 조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을 채려하는 쪽까지 갈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을 가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또는 배척하고 배제하고 대항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에만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선을 체류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칸트 같은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이 도덕법과 관련해서 정언명령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너 자신이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가 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다 나처럼 하면 세상이 좋아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 다 나처럼 해도 세상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 준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언명령 두 번째인데요. 타인을, 나 자신과 타인 모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장점은 최대한의 선, 국가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의 실현이라는 이 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정의를 해치는 악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